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인의 안중근 변호사입니다. 김준영 총장님께서 이제 노란봉투법 개정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 발전을 잘 해주셨으므로 저는 구체적인 개정안의 조항들 검토 뭐든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설명을 잠깐 드리면 개정안이 10개 있습니다. 10개 있는데 나중에 갈수록 검토기준이 좀 비어 있어요. 그거는 그게 문제가 없어서 비인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부분과 중복이 돼서 뺀 것입니다. 먼저 이제 che법이 노동쟁의를 통해서 기본 법리를 이제 보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개정안들이 이 기본 법리적 규제를 원래 이제 부당하게 회피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인상이 너무 짙습니다. 그래서 그 법리가 과연 그 개정안들이 피하고자 하는 법리가 뭔지는 핵심적인 것만 물론 법률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그 국제적인 법리를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의조들이 이제 툭하면 ILO니 국제인권협약, A협약, B협약 이런 걸 이제 논의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얘기하는데 물론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몇몇 규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권협약이나 ILO 각종 조약 또는 권고를 모두 살펴봐도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반 규정으로 당해법, 당해국가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행동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어쨌든 그 밖에 기타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 당해국가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단결이나 단체 교섭은 행위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행위라면 투쟁적 행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단체 행동은 어떤 행동을 수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적절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의 국가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제 각자 이제 규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제 공예 법률을 잠깐 살펴보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두 가지인데 크게 민사적 책임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그겁니다. 노동조합이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 그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그리고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노동조합 자체 손해배상 책임은 연대채무라는 겁니다. 연대채무. 노동조합 간부도 불법쟁의로 인해서 벌어진 책임을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손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손해 3분설을 해가지고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위자료, 정신적 손해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세 덩어리를 다 봐야 돼요. 세 덩어리를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뒤에 말씀드리지만 직접 그것도 노조의 어떤 폭력과 파괴적 행위로 인한 직접 발생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 법 체계에 손해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 간접 손해는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손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또 정신적 손해가 왜 없겠습니까? 쟁의 중에 엄청나게 욕 얻어먹고 심지어 맞고 얻어터지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못하게 막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법률을 좀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재산이 많다 적다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책임재산이 적다고 해서 그 책임재산만큼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고 그렇다는 법리가 중요합니다. 형사책임 관련해서는 이제 업무방해죄랑 주거침입죄, 직장정거나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이제 업무방해죄는 원래는 이제 파업은 집단적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건데 그게 업무방해로 대체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2011년도에 상당히 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모든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만
인정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좀 유리하게 바뀐 것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개정안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거 침입죄 이런 거는 잘 아시는 직장점거입니다. 직장점거. 이 경우도 이제 일부러 터서 하지 않고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경우는 직장점거가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원청사업장,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이제 기본 법리가 있는데 개정안들에는 이제 바로 이 법리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고자, 그러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강병원 의원 외에 여러분이 하는 누가 발의했는가는 뒤에 각주로 다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서로 이제 품앗이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급하게 해내라고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이 개정안들이 10개인데 살펴보면 마치 어떤 통일적인 하나의 교본이나 지침에 따라서 그걸 보고서 아마 작성한 이런 인상이 굉장히 짙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고, 자꾸로 똑같이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약간 변형한다든지 순서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또 세 가지가 있으면 앞에 사람이 세 가지를 했으면 자기는 한 가지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결국 그 내용들은 되게 다 중복 유사해서 결국 어떤 하나의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 그 지침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개정안을 살펴보고서 역산해서 이렇게 추론해 보면 그런 결과가 느껴집니다. 먼저 강병원 조칭선양하고 강병원 개정안 먼저 잠깐 보시면, 이게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이제 원래는 단체 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자 활동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개정안을 살펴볼 때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게 없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 이 법에 의한이라는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 이유는 이 노동조합법, 줄여서 노동조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노동조합법에 따른 그 단체행동,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이 찬반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각 기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 쟁의행위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법에 의한이라는 수식어가 없어진다는 순간,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것이 이제 재판할 때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이 법에 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주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의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법에 의한 이런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은 무제한의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 이게 법조문에 그대로 있는데 개정안에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이란 것으로 여러분은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물론 단서에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되겠지만, 그 경우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했다. 이거는 사실상 어떤 것이 과연 그런 것인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폭력이나 파괴, 여러분의 그 뜻이 어떻게 특정하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다의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은 법률 조항으로는 적절치 않은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에서 노조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과가 되고, 사용자의 어떤 재판 청구권 이런 것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고요. 또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는 면책하고,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일탈한 행위만 책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의 계획된 경우라는 것, 계획이란 말은 결의라는 말과는 또 틀려서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결의는 그래도 과반수 결의인문이라는 유권인데, 계획은 사실 아무런 그런 제한이 없죠.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일탈한 행위가 과연 어떤 것이 통제인인지,
통제가 뭡니까? 노동자의 통제라는 게 뭡니까? 옛날처럼 뭐 귀찰대를 해서 귀찰대 말을 안 들으면 통제입니까? 그런 게 전부 아무것도 가타부터 어떤 제한이 없이 그냥 노동자의 통제에서 일탈한 행위에 대해서만 뭐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적절한 어떤 표현이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도 이제 면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아마 신원보증인이든 그 노조원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제한하도록 해놨는데, 어떤 것이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한 경우인지요? 큰 노조, 현대나 이런, 여기 현대 오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려면 한 1,000억 대 정도의 손해배상을 얻어맞아야 되고요. 또 영세 노동조합에는 불과 한 1,000만 원만 얻어맞아도 존립이 힘들겠죠.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경우도 규율할 수 없다는 의미를 초래했는데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갖고 손해배상 책임을 좀 부당하게 면제받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 규모도 고려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라고 했는데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 규모 이런 이게 어떻게 특정될 수 있겠습니까? 조합비, 조합원들이 걷는 돈 외에 다른 부분은 조합비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노동자의 재정 규모도 그 재정 규모를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의 통일적인 회계에 따른 재정 규모를 보는 경우와 아니면 주먹국으로 그냥 하는 경우와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그따구따 말이 없이 그냥 재정 규모를 고려한다. 이런 것도 적절한 표현을 하고 볼 수 없죠. 두 번째 강한미 개정안을 보면 여기는 이제 근로자의 범위를 굉장히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재보상보호법에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염두에 두고 노조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인상을 줍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산재보상보호법의 특보도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특수하게 보이는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다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고 12개인가 3개인가의 어떤 특정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이거는 결국은 전 국민의 조합원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 보호에 필요성 있는 자 이런 것도 추상적이죠. 굉장히 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노조의 상대방의 지위가 있다든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력, 영향력이 있는 자 이런 것도 역시 추상적 불합리적성 개념이라서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 중요한 게 또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서 독자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자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서 독자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적거나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사장, 대표에서 한 명은 되겠죠? 그럼 대표에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규정에서 직접 손해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은 부분입니다. 가압류 금지 피보진 채권으로도 어떤 단순히 어떤 단체 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자 활동을 인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압류 금지 대상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어떤 청구권을 가압류를 못하게 해놓은 것이 돼서 이거는 사용자 활동과 관련되는 어떤 제3자들의 재산권 재판 청구권을 이제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숨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3조의 사용자의 채용 제한 조항에 이제 도급이나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제 대체 근로를 할 수 없게 해놨는데요. 필수 공익사업장애 현행법에는 필수 공익사업장애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고 대체 근로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없앤 거죠. 없애고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현행법상 필수 공익장애에 대해서도 대체 근로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죠.
근데 공익사업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방산업체가 많은데 안보 문제조차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까 손해계산에서 이제 만약에 직접 손해만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하였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대우조선 해양 사례가 있었죠. 거기서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법이 이제 된 다음에 대우조선 사용자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손해 범위가 얼마가 될까요? 뭐 7천억 원이 얼마로 많이 나오다가 그랬는데 결국 뭐 400 얼마 했는데 400억 얼마. 만약에 이 조항대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이제 농성하면서 한 사람이 그 철골 구조물을 짰잖아요. 사방 1m. 그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용접을 해서 어디 붙여놨다고 하잖아요. 그 제압하지 못하게. 아마 제 생각에 직접 발생한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직접 발생한 손해액은 거의 사방 1m의 육각형 정육면체 그 용접한 부분을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 정도가 직접 손해액이 아닐까. 뭐 수백만 원도 안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7천억 원은 뭐 꿈도 꾸지 못한 일이겠죠. 마구마구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이제 이수진 개정안 두 개는 별로 이제 특별히 공부할 게 없고요. 여기는 간접 고용이라는 형태로 근로자 범위를 굉장히 또 사용자 범위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이란 말, 또 제3자를 매개로 근로자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학술적인 개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로 법률적인 용어라면 명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규제 대상이 어떤 걸 가르치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판사들이 이걸 갖고 검사들이 이걸 갖고 뭐 기소도 할 수 있고 판사들이 이거 갖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간접 고용이란 말은 어떤 것이 간접 고용입니까? 그리고 제3자를 매개로 한다는 때 매개란 뜻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법조항, 법률 표현으로 써주면 안 되고 쓴다면 그 정의조항을 한참 많이 해야 됩니다. 뭐 1조, 대개 2조에 있잖아요. 정의조항. 정의조항에서 이제 매개란 어떤 걸 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없이 그냥 이렇게 무작정 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손해배상의 산정은요, 그건 이제 법관의 정권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리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뭐 1, 2, 3, 4, 5, 6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보이는데요. 그건 사실은 판사의 법관의 재량을 그것이 확대하면 뭐겠습니까? 그러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헌법상의 재판권이죠. 그 재판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고, 손해배상액을 상한선 같은 걸 대통령령 이런 것에 따라서 둔다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손해배상액은 결국 이제 법관이 자유재량, 자유심증주의를 갖고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일정 이상 이거 이상은 이제 선정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법률도 아니고 개정안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은 그 시행령의 주체 대통령이 누군가 떠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는 사법권을 즉 재판권을 아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헌적 성격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 10개는 이제 마치 어떤 그 굉장히 유사 중복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개정 취지상으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 및 노동조합이 사용 가능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하고, 노동조합의 책임 범위는 거의 0으로 수축시킴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에 대한 현행 법리상의 각종 제약을 탈피케 하는 반면, 그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는 확장하고,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쟁의행위의 범위는 축소 박탈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재판 청구권, 평등권 등 헌법적인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침해하는 매우 불공정, 불균형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보여지고, 법기술상으로는, 법기술은 그냥 법을 만드는 재주입니다.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 또 그 밖에 근로자, 노동조합에 의해서 계획된 경우,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일탈한 행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 권리남용, 조합비나 재정 규모, 실업상태, 구직 중,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노조의 상대방으로서지 또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책임부담에 대한 손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예, 이 주장의 불일치라는 점이 이 모호하게 짜기 없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노동쟁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주장의 불일치라는 게 어떤 것이 주장의 불일치입니까? 그러면 주장만 서로 맞지 않으면 뭐든지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법에 그것이 노동쟁의의 쟁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호를 받겠죠. 합법적인 한에서는 보호를 받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장의 불일치라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수의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 많아서 이거 갖고는 사실 확정이 힘들고 법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집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불확정적인 개념을 다수 사용해서 어떤 법적 책임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매우 법기술상으로 볼 때 부적절한 법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분 추가해주셔서.